다다익선은 5년 전부터 아예 불을 꺼두고 있었는데요. 2022년 9월 15일 1,003개의 모니터가 다시 환한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모니터 1,300대를 쌓아 올린 백남준의 대작 다다익선이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199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만든 이 작품은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의 상징이었지만 수명을 다한 모니터가 하나둘 고장나면서 갈수록 원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대대적인 복원 계획이 마련됐고 제막식이 열린 1998년 9월 15일 바로 그 날짜에 맞춰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비디오 아트는 말 그대로 비디오를 가지고 만드는 예술작품입니다. 그중 비디오 아트 하면 빠질 수 없는 작가 우리나라 대표 백남준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현대 미술관에 가면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매작도입니다. 매작도는 매화 참새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화가는 아름답게 핀 매화 나뭇가지 위에 스티픈이 앉아있는 참새의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한 쌍이 사이좋게 머리를 마주하고 소나무 위에 올라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참새와 매화를 그린 이 매작도는 매화가 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피는 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음력 정월 무렵에 피기 시작하는 꽃이어서 매화는 새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새는 한자로 작이라고 하는데 까치를 의미하는 작과 한자의 모양은 달라도 소리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참새도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재현입니다. 제가 조사한 작품의 이름은 단오풍정이고 작가 이름은 신용복입니다. 이 그림은 단오날 추천 놀이를 나온 한때 여인네들이 시냇가에 그네를 메고 냇물에 몸을 씻으며 즐기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젖은 저고리를 훌훌 벗고 거추장스러운 치맛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세수도 하고 몸도 좀 씻고 나면 엄청 개운하겠죠? 예전에는 목욕을 할 기회나 공간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적 드문 곳에서 몸을 씻기도 했습니다. 어머,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여인들이 스스럼 없이 목욕을 즐기는 이 공간에 불청객이 등장했어요. 산중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만 가득한 이 은밀한 공간을 숨죽여 들여다보는 관찰자들은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더해주는 숨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까지 목욕 장면을 몰래 훔쳐보는 것 같은 긴장감을 주니까요. 머리카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가의 스님인 것 같고 얼굴은 앳되고 수염도 없으니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죠? 수양에 연임 없어야 할 스님들이 옷도 제대로 안 걸친 여인네들을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 음식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여인네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보이시나요? 가는 날 부자자들만이 야유의 음식과 술이 빠질 수 없겠죠? 머리에 인 보따리 사이로는 술이라고 생각되는 백자병이 보이죠? 아마 나머지는 소리지떡, 쑥떡 같은 맛있는 단오 음식이 들어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조사한 작품 이름은 캠벨스프이고 작가 이름은 앤디 워홀입니다. 캠벨스프는 미국의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61년 11월부터 1962년 3월 또는 4월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높이는 20인치, 너비 16인치의 캠벨스프사가 당시 제조하던 32가지 종류의 통조림은 캔버스에 그려낸 것입니다. 각각의 통조림 그림은 반자동 실크스크린 기법인 하나로 그려졌습니다. 한때 예술작품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습니다. 몇 개를 팔기도 했지만 나중에 모두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다시 사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맡게 된 김동준이라고 해요. 전통미술 첫 번째 작품인 울릉도는 용은 호랑이만큼이나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에요. 용은 봉황, 거북, 기린과 함께 4가지 신경스러운 동물이 사정술합니다.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록에 보면 낙타머리, 사슴의 뿔, 토끼의 눈, 소의 귀, 귀신의 눈, 뱀의 목,
잉어의 비닐, 매의 발톱, 호랑이의 발바닥이 합쳐진 것이 용의 모습이라고 해요. 용은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해요. 왕에 관한 것들을 모두 용으로 표현해요. 왕의 얼굴을 용환, 왕의 덕을 용덕, 왕의 지위를 용이, 왕이 앉는 의자를 용상, 왕의 옷을 용포, 왕이 흘린 눈물을 용의 눈물이라는 뜻이 용루라고 해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이 태조 어진을 보며 어깨와 가슴에 용무늬가 있는 골룡포를 입고 용의 무늬가 곳곳에 새겨진 용평상 위에 앉아 있어요. 울릉도는 구름에 쌓여 꿈틀거리고 있는 용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모나리자의 이름과 생김새는 모나리자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조콘다라고 합니다. 모나리자의 모나는 이탈리아어로 유부녀에 대한 경칭, 리나는 피렌체에 부유한 상인 조콘다의 부인입니다. 이 초상은 눈썹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에 대해서는 넓은 이마가 미인의 전형으로 알려졌습니다. 눈썹이 없는 이유는 미완성 작인 설이 있고 복원 과정에서 지워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상 기능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품 설명을 맡은 김예지입니다. 제가 전통 미술을 설명한 작품으로는 송화매몽도, 작가 이름은 김홍도입니다. 김홍도의 출생 연도는 1745년 경기도 안산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망한 날짜는 모르고 자는 산위, 호는 단원, 공가는 김의 김씨로 있습니다. 국적은 조선, 직업은 시인, 화가, 정치인 등이 있고 종교는 유교, 가족으로는 아버지 김성무, 어머니 무필조, 아들 김양기가 있습니다. 자, 송화맹호도를 그리신 사람으로는 아티스트가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김홍도하고 한 명은 강세왕이라고 김홍도의 스승님이 같이 그리셨습니다. 종묘는 한국하고 기법은 견본단체입니다. 크기는 90.4 곱하기 33.8cm로 호암미술관에 있습니다. 호암미술관에 있고 김홍도는 이 아래 있는 호랑이를 그렸고 스승인 강세황은 여기 있는 소나무와 이것을 그렸고 소나무 아래 용맹한 호랑이의 모습을 그린 조선시대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의 작품에 사라진 한반도의 호랑이 예로부터 한반도는 호랑이의 나라로 불렸습니다. 호랑이가 등장하는 민화나 설화가 다수 존재하며 이 땅의 가장 오래된 그림 반구대 암각화에도 호랑이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1988년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등 친근한 모습으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야생에는 존재하는 호랑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반도의 호랑이를 느낄 기회가 남아있다면 바로 김홍도의
송하맹호도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통 미술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으로는 현대 미술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미술의 작품 이름은 다다익선이고 작가 이름은 백남준입니다. 백남준은 출생 193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셨고 사망으로는 2006년 1월 29일 날 사망하셨습니다. 7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 구보타시케고 아버지 백낙순, 어머니 조동희, 삼남 이녀 중 막내라고 합니다. 학력은 도쿄대학 미술사학 학사고, 경력은 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조영대학 석좌 교수입니다. 다다익선을 설명해 볼 텐데, 다다익선의 계열은 백남준의 대표적인 안티오스 비디오 아트 작품 중 하나, CRT TV로 TV 1003대로 대를 가지고 제작한 높이 18.5m의 비디오 타워입니다.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1988년 10월 3일 제작되었으며 1003대의 CRT는 10월 3일 개천절을 의미합니다. 설계는 건축가 김원이 맡았습니다. 현재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사실 초기의 계획은 CRT TV 300여 대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300대로는 턱도 없다, 1000대는 있어야 한다는 김원의 말을 듣고 백남준 선생이 그럼 1000대로 해, 많을수록 좋지 라고 답하며 지금의 규모가 되었고 다다익선이라는 작품명도 이 대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보존 문제로는 다다익선 브라운관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 작품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작품에 사용된 TV를 제조한 삼성전자에서 여러 차례 작품으로 유지 보존을 지원해왔으나 결국 2018년 2월 누전에 따른 화재 폭발 위험이 제기된 뒤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불안관 TV의 내구 연한 8만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불안관이 내뿜는 열을 식히기 위해 내부에 거대한 냉방기를 2개나 함께 돌아갔으나 윗부분이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 전기가 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관람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가동이 중단되기 전에도 하단부와 최상단부에 가뭄에 콩이 난 것처럼 막 지직지직 화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어떻게든 원형을 보존해 복귀할 것인지 혹은 철거 후 오마주 작품, 비슷한 작품을 설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번 다다익선의 유지 보수를 지원해온 삼성전자 측에서는 적절한 시점을 잡아 LED TV로 싹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결국 최대한 원형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복구하여 2022년에 재가동을 목표로 했으며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작품의 소개를 맡을게요. 자, 무슨 작품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번 의견이 나왔으므로 이번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현대미술이고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는 지금의 부자연스러운 데미안 허스트 그래가지고 현대미술도 제목 얻기가 좀 괜찮게 중요해요. 그죠?
아마 최고 무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죽음의 육체적이라는 불가능성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1991년대 작품입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가 싶어 작품을 보면 충격이 빠지게 되는데요. 거대한 상어가 잡아먹을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미 죽은 상어의 사체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 사체라 어떤 요소일지 제목을 꼭 추려보게 되죠. 상어는 죽으면 헤엄칠 수도 물에 떠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죽은 상어를 영원히 물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불파할 수도 없게 보존 용역도 넣었고 상어의 몸속에는 죽는 것을 불가능해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상어의 몸을 토대로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을 보여준 상어가 어떤 이유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제목이 만약 무죄나 박제였다면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데미안 허스트의 제목은 억울하고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였죠. 그 다음 김홍도의 시. 이 작품은 1745년경부터 1816년, 21년, 순조 16년에 기린 소설입니다. 대부분 수사는 조선 후기의 사민들의 생활 모습과 먹고 사는 모습을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홍도의 풍속포첩은 자세히 보면 다시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도 씨름은 씨름하는 두 사람을 가운데 그리고 씨름 주위에 원형으로 구도를 배치함으로써 안정감 있는 수준의 탁월한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손이게요?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그럼 이 손은요? 이런 자세 할 수 있으신가요? 안 되죠, 살짝. 자, 이처럼 김홍도의 그림을 보다 보면 살짝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 조금씩 뒤틀려 있는 점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이거 김홍도의 사인 같은 것일 것이다. 이것은 김홍도가 그림을 자세히 보라는 오게티 같은 것이다. 이건 김홍도의 천명 같은 것이다. 또 누군가는 김홍도 사실 거스트만 죽은 건 아니야? 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거스트만은 죽음이랑 손발의 좌우 인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등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의견과 지침이 다르고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김홍도의 씨름의 이 사람.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요? 원형으로 앉은 사이에 인형하게 씨름 경기가 펼쳐집니다. 1번은 이 사람. 경직된 얼굴에 꾹 단 입술. 다리를 꼭 끌어안고서 긴장한 얼굴을 어쩔 줄 몰라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옆에 벗어둔 신발 보이시나요? 이번 경기가 끝나면 다음 선수로 출전할 선수인 것이죠. 평범한 일상에 살짝 숨겨둔 무심하지만 섬세하게 그리는 김홍도의 그림은 이렇게 자세히 볼수록 재미있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김홍도의 씨름과 데미안 허스트의 살아있는 자의 육체적 죽음의 불가능성을 발표한 김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할 김지선입니다. 첫 번째로 발표할 작품은 작가 이름은 조혜령 작가님이고 작품 이름은 흑매도입니다. 두 그림을 함께 놓고 보면 왼쪽 아래 매화가 오른쪽 위로 뻗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던 그 늙은 매화가 용철림 화분 밖으로 빠져나가는가 싶으면 다시 화분이 살아나 나무 꼭대기에서 화사한 꽃을 초해냅니다. 또 제시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나 감흥작가에 대한 평을 시고하는 표현한 것을 추사체를 이은 글씨체로
두 작품 왼쪽과 오른쪽 바깥쪽에서 넣어 마치 그린 테두리 같은 느낌을 잡아내지요. 이것이 홈메이드 그림처럼 들린 형식의 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이름은 칸딘스키 작가님이고 작품 이름은 산님입니다. 1909년 캐머스 유체 109 곱하기 109cm. 칸딘스키는 산을 초록색과 흰색으로 칠하면서 파란색으로 칠하고 산의 외곽 주변을 붉은색으로 활력을 붙여넣었다. 두 인물을 생략된 형태로 표현하여 수수께끼처럼 표현했다. 칸딘스키는 우크라이나 출신 러시아 작곡 토마스 폰 하르트만과 교분을 쌓으며 최초의 무대 작품 라푼디스와 무대 구성 노란 소리를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 1909년 칸딘스키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추상에 이르기 위한 형태의 외식을 조심하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미술과 전통 작품 두 개를 설명할 남가일입니다. 먼저 전통 작품의 유화백화도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작가 이름은 윤두서입니다. 버드나무 기둥에 매어있는 백화는 언제라도 불이 준비가 된 듯 깃발 하나를 들고 옆으로 서있고 버드가지는 물결치듯 바람에 흔들리며 땅에는 푸릇푸릇한 풀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초여름 미풍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그 나무 아래에는 흔들없는 100만 마리가 뒷다리에 하나를 슬쩍 든 자세로 여유롭게 쉬고 있습니다. 만만하게 솟은 언덕의 굴곡은 부드러운 선으로 묘사되었고 군데군데 솟은 잡초와 돌들까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말이 묶여있는 버드나무 밑에 백마입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인 백마는 공제가 가장 아끼는 말로 자신의 아들조차 이 말을 올라타지 못하게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가지런하게 정리된 관리와 튼튼한 등으로 힘있는 꼬리와 빗질이 잘 되어 있는 꼬리털까지 공제의 백마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유아백마도 어쩌면 인두서 자신일지도 모르겠다 했습니다. 혼자 나무에 묶여있는 모습은 장계 진출을 포기하고 홀라 귀여운 당시 공제의 사원과 겹치며 훌고 깨끗한 흰말을 그의 소품을 5년 뒤에 나타낸 것 같다. 두 번째 그림인 말타 흑상 그림은 작가 이름은 칸딘스키입니다. 매혹적인 모스크바의 리듬, 노래의 색채는 칸딘스키가 1904년에서 1907년 매혹적인 모스크바의 풍경을 창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풍경 속의 러시아의 아름다움은 제목이 시사시듯 중세 러시아 구축물에 대한 애착을 배경을 담은 작품으로 색종을 모자이크처럼 사용했으며 러시아의 정령 국가의 노래 말타냥상 중에서도 러시아 구축물이 배경으로 사용되었으며 러시아의 소박하고 정겨운 삶의 모습을 사정적으로 표현했다. 물질을 짧게 한 이상주의의 양식과 밝은 색점으로 색을 분화시키는 신이상주의의 정묘 기법을 혼용했으며 색의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리듬 혹은 율동을 표현하기, 활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칸딘스키는 초기에 시적이며 동화 같은 이미지를 주로 보였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주제로 했으므로 작품
작품을 신비로운 불에 비벼 실질적입니다. 여러 차례 연필 스케치와 텐데라 습작을 거치고 이외로 하루 완성했습니다. 신이 선주의 전문기법으로 그리면서 마르탄 러시아 의상을 입은 연인으로 남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가 전력법을 외에도 아르누브와 상주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두 작품의 발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예선이고요. 이번엔 멜리 멜로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멜리 멜로는 원어에서 가장 유명한 스크린 캔버스 중 하나로 팝아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저는 말릴리 멜로의 사진을 스크린 기법으로 찍어 같은 이미지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기계화에 따른 물개 성형과 하품된 인간의 개념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앤디 워홀은 미국 화갑 영화 프로듀서 화갑 거다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라는 사회의 인식과 달리 현대 미술에서 예술적으로, 대중적으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예술가이고요. 말릴리 멜로를 상징하는 짧은 금발머리, 피부는 분홍빛에 더욱 강한 똥을 색을 사용하였습니다. 첫째 눈은 어딘가 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눈두덩이를 다 덮는 하얀색 눈 화장이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은총 입술 위에는 말린 블루의 네일폰트였던 점도 있습니다. 입술은 굉장히 두껍게 그려졌고요. 짙은 눈 화장보다 더불어 빨간 입술을 상적으로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제정석이 그린 선명합지입니다. 채는 위치는 채 줄임말이고요. 채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부채에 면 고정된 방부채 두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었다 뺄 수 있는 전체 두선입니다. 부채살에다가 비단이 종이 바른 가죽을 선면이라고 하는데 방부채의 선면은 꽃문양이나 화초 등이 그려지고 덧부채에는 글씨나 선수와 등이 그려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원현입니다. 먼저 슈레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작가 이름은 슈레더랑 리트벨트이고 제작 시기는 1924년 위치는 네덜란드 우트레히트이고 재료는 벽돌 강철 유리입니다. 한 줄로 늘어서 있는 무미건조한 주택가 맨 끝에 위치한 슈레더하우스는 그야말로 깜짝쇼입니다. 작고 다채롭고 지극히 가격하고 견고한 19세기 중상층 취향보다 가볍고 보다 개방적인 20세기 명료함 사이에 대비는 극적으로 분명합니다. 이 집의 건축을 의뢰한 투르스 슈레더는 젊은 과부로 세 아이들이 어떤 집을 원하는지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마다 침대와 세면대가 있어야 하고 부엌에는 가스를 들여와야 했습니다. 또 1층은 이 지역의 건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흰색과 회색 표면에 검은 창문과 문을 그리고 데스케일 특유의 원색도 들어갔습니다. 리트벨트는 색상이 너무 많으면 건축 자체가 빛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가구당이기도 했는데 슈레더하우스는 그의 멋진 재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합니다. 공간을 절약하는 빌트인 가구와 부품은 경제적인 동시에 재기가 넘칩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대신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전통 미술은 공선화와 잠자리이고 작가 이름은 신사임당입니다. 화면 왼쪽에 공선화를 오른쪽에 엉겅퀴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식물 두 개가 11자 형태로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신사임당 그림 가운데 다소 적습니다.
동서나를 보면 줄기와 잎 사이로 탐스럽게 피어있는 꽃들이 인상적입니다. 살짝 피기 전에 콧구멍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두 만개하면 얼마나 멋지고 풍성할까 하는 기대감이 절로 듭니다. 심사임당 조충들 가운데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표현한 그림은 매우 드뭅니다. 이에 반해 엉겅퀴꽃은 매우 단촐해 보이지요. 공선화와 엉겅퀴의 대비를 강조한 표현이 작품을 더 멋지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원탁을 소개할 이민아라고 합니다. 원탁이 20 이것은 머리입니다.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원탁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 이유는 머리를 감기 위해서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머리는 더 멀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작품엔 비밀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지는 원판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건데요.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드는 원탁, 즉 현대사에 관한 문제의 의식을 담은 작품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고려책자입니다. 이름대로 고려시대에 주로 제작되어 있지만 그 시장은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보고 대표되는 서남해 무역집단이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당나라의 도자기를 꾸준히 수입했고 한동안은 수입품으로도 수요를 감당했지만 이에 자극을 받아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북도 부반군 지역 등의 가마터에서 자체 제작 청자를 초기 형태인 해무리 국청자들 생산을 시작한 것이다. 고급 청자의 푸른빛은 따로 푸른 색소를 넣은 것이 아니라 배색 청자는 유약층 안에 수많은 기포가 차있는데 유리질 속에서 빛이 산란되어 푸르게 보이도록 만든다. 고려 청자의 특유색이나 삼감 기법을 사용한 문양 포용 같은 동시대 중국에는 없던 한국의 특유면이 있는 점과 송나라 세계에서 중국의도 자기 기술을 표현한 나라는 고려뿐이었다는 점을 고려 도자기 기술의 우수성의 증거다. 안녕하세요. 현대미술과 전통미술을 소개할 장면화입니다. 제일 먼저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작가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고 별이 빛나는 밤은 1889년에 만든 현대미술관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소재는 생헤미드 후엉 버스이고 재료는 유성 페인트, 매체는 캔버스 유체, 제작 시기는 1889년 6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시대는 터리상의주의 근대 미술에 있고 크기는 세로 73cm, 가로 92cm이고 장르는 풍경화, 사조는 후기이고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자 전신병을 앓고 있을 당시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1889년 생레비의 정신병원에서 고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떠올려 그림 속의 소용돌이를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은 부엌을 지키는 해치입니다. 작가 이름은 김민정이고 길이는 가로 2.42cm, 세로는 36.7cm이고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동물은 해치입니다. 광화문 앞에 해치 돌조상이 있답니다. 그 다음은 덥수룩한 갈기가 사자랑 정말 비슷합니다. 큰 머리에 눈은 우왕방울만 하고 온몸은 푸른 털로 덮여 있으며 군데군데 감은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또 겨드랑이에 불꽃 같은 모양의 날개가 돋아 있고 두툼한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개처럼 목에 방울을 단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해치는 다른 동물과 달리 아주 신통한 재주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품이 충직하여 옳고 그림을 정직한 가게를 는데 치고받으며 싸우는 사람들 중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뿔로 들이받고 선악을 판단하여 구별하는 엄연한 동물은 셈이지요. 해치는 정의의 심판관일 뿐만 아니라 불을 잡아먹는 동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고 부엌에 해치 그림을 붙여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치는 5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유명한 정통적인 환상의 동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작품의 이름은 내근간 진주남이고 작가의 이름은 변관식입니다. 변관식은 1899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1976년 사망하였습니다. 내근간 진주남은 변관식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변관식의 유명 작품으로는 외금강 섬선원, 옥류 청풍 등이 있습니다. 내근강 진주담은 진주담의 승경을 그린 작품으로 약간 올려다본 시점에서 그렸습니다. 현재 내근강 진주담은 삼성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변관식은 근대 시기 가장 금강산을 잘 그린 화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 변관식이 애정한 작품 내근강 진주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화핀들 안의 가을 고양이입니다. 작가의 이름은 변상벽입니다. 변상벽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고양이입니다. 변상벽은 고양이 그림을 정말 잘 그려서 별명이 변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그림 중 대표작은 국화핀 뜰 안의 가을 고양이입니다. 국화핀 가을, 마당에 앉은 고양이를 그린 매우 사랑스러운 작품입니다. 고양이가 꼬리를 살짝씩 살랑거리는 것으로 보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눈은 동공이 길고 가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양이의 털은 수천만의 붓질로 탄생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수천만의 붓질로 탄생한 고양이입니다. 이상 변상벽의 국화핀 뜰 안의 가을 고양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작품들을 소개한 한예량이라고 합니다. 먼저 변상벽 작가님의 자웅장추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작 연도는 18세기 후기이고 자웅장추의 뜻은 병아리를 데리고 있는 암탉과 사탁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에는 지푸르가 같은 검은색에 가까운 깃털을 뿜는 십자가 흰빛 짙은 갈색의 암탉이 그려져 있습니다. 갈색 암탉은 입에 벌레를 한 마리 물고 있고 병아리 7마리가 어미의 부리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한 마리는 정면을 바라보며 암탉과 병아리를 지키려는 용맹스러운 수탉을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그림의 왼쪽 구석에는 이 모든 일이 귀찮고 단지 낮잠을 취한 병아리가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모두 초상화를 그리듯이 깃털 하나하나 잘못 그려서 병아리 털의 보드랑 고데까지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정약용이 변상벽의 그림을 보고 남긴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 한 톨 먹으면 체하고 벌써 줄임 참아 새끼 먹고 올라 서든지든 살피니 물뱀이 그림자 끝을 지나는구나. 아, 새끼 사랑하는 변상식이요, 하늘이 준 건데 누가 내를 뺏으냐라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벤남준 작가의 텔레비전 전기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작 시기는 1974년에서
거진 숲풀 속에 텔레비전들이 꽃송이처럼 피어있는 정원입니다. TV 화면에 나오는 것은 글로벌 그룹이라는 비디오 작품으로 세계 각국 여러 분야의 음악과 춤이 불문하는 특유의 편집으로 흥겹고 현란하게 이어집니다. 이질적인 이미지들을 종합하는 연출적인 줄거리 없이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보기를 권유하는 영상입니다. 이 정원에서 TV 모니터들은 낙선 감도에 미치는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관람자는 화면이 하늘을 향하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들어있는 텔레비전을 내려다보게 되며 하늘의 텔레비전을 감상하는 보기보다는 주변의 여러 대를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시대의 안정적으로 조정지는 정원이며 자연과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테크놀로지를 대변하는 텔레비전을 하나의 유기체적 공간에 이루고 있습니다. 나뭇잎을 타고 오르는 텔레비전은 전자적 영상이 다양한 리듬 속에서 생태계의 일부가 되어 되고 있습니다. 백남주는 끊임없이 빛나는 픽셀의 장식과 자연이 내뿜는 초록빛의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